1860년대 제국의 형태로 통일되기 직전의 독일은 경제적으로 격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각종 공장들이 급속도로 건설되고 있었고 시골에서는 도시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1850년부터 1870년 사이에 독일의 도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50%까지 증가했고 어떤 도시들은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대급부로 도시 빈민층이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헐값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임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독일 중에서도 뮌헨 인근 지역에는 한 가지 특이한 입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슈피츠헤더라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인물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슈피츠헤더는 사실 본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1832년 영국 배우였던 부모의 딸로 태어난 그는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육을 받은 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영국 배우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독일 말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극단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피츠헤더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이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50굴덴이라는 나름의 큰 금액을 매월 용돈으로 받기는 했지만 이는 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숙박비를 지불하기에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슈피츠헤더는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뮌헨 인근의 아우라는 지역에 사는 한 목수 부부를 알고 있었던 그는 부부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100굴덴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100굴덴은 당시 부부가 평생 모았던 모든 돈이었는데 슈피츠헤더는 자신에게 이 금액을 3개월 동안 빌려줄 경우 매월 10%인 10굴덴, 3개월 동안 총 30굴덴을 이자로 더해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피츠헤더가 영국 배우로 일을 했다고 언급되었는데 목수 부부에게 이 믿기 힘든 제안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슈피츠헤더는 자신이 배운 모든 연기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매월 10%는 당시의 기준으로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였기 때문입니다. 슈피츠헤더는 이뿐만 아니라 신뢰를 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2개월치의 이자, 즉 20굴덴을 즉시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목수 부부로부터 2개월치의 이자를 제외한 80굴덴을 받은 슈피츠헤더는 우선 호텔 비용을 지급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진 빚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문제는 2개월 후 애초에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였는데 슈피츠헤더는 목수 부부에게 부부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수 부부는 이미 2개월치의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슈피츠헤더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슈피츠헤더를 믿을만한 사업가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이후 목수 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우 지역에는 슈피츠헤더에 관한 소문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목수 부부와 같은 수공업자나 소규모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들은 슈피츠헤더에게 자신들이 저축해온 돈을 맡겼습니다. 슈피츠헤더는 모두에게 3개월 기한, 월 10%의 이자로 돈을 빌렸고 이를 통해 일종의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수 부부와 같이 초기의 투자자들은 심지어 슈피츠헤더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그 금액을 다시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슈피츠헤더에 관한 소문은 수공업자들을 넘어서서 뮌헨 인근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슈피츠헤더는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들에게 원금의 5%를 수수료로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만 5만 굴덴이 새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목수 부부에게 빌린 돈이 100굴덴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뮌헨 지역에서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수가 총 4만 명이 넘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이 힘든 일을 그만두고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맡기고 쉬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뮌헨 지역에 있던 기존의 은행이 슈피츠헤더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은행에 맡겼던 돈을 빼서 슈피츠헤더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슈피츠헤더는 새로 들어오는 돈을 통해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은 물론 자신이 애초에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던 이유인 사치스러운 생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슈피츠헤더의 행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뮌헨의 한 신문은 슈피츠헤더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막상 슈피츠헤더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들로부터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원금은 물론 매월 10%, 3개월 동안 총 30%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슈피츠헤더는 나중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물건도 담보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내던 호텔에 담보를 모두 보관할 수 없어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의 창고를 사용하기까지 했고, 이제 슈피츠헤더가 관리하는 총 금액은 180만 굴덴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를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던 바이에른의 내무부가 1872년 11월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슈피츠헤더의 사업에서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먼저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슈피츠헤더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관들이 숙소에 들이닥치자 슈피츠헤더는 돈을 달라고 몰려든 군중들 사이로 숨어 가까스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체포된 그는 회계장부 조작으로 3년 8개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했지만, 그에게 돈을 맡긴 약 3만 명의 피해자들은 총 3,800만 굴덴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약 4억 유로, 하나로는 약 5천억이라고 평가됩니다. 1869년부터 단 3년 안에 별도의 홍보 없이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시 뮌헨 인근의 사람들 사이에서 슈피츠헤더의 사업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면서 나중에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던 이는 어째서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사업에 돈을 맡겼냐는 질문에, 위쪽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황제도 생겼는데 우리 뮌헨 사람들에게 슈피츠헤더 한 명쯤 생기는 게 대수였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슈피츠헤더 사기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단계 사기 사건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동시에 독일이 정치적으로는 막 통일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